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외교안보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범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국 대선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0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께 편안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방송 등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함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변화가 또 한국에는 어떠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인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이 우리의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어요. 탈냉전 이전에는 사실은 결국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커다란 정책의 부조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냉전이 이루어지고 또 북한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과 때로는 조화되면서 협력을 잘하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도 빚어왔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들께서 PPT에서 보시듯이 문제의 시작은 클린턴, 김대중 정부로부터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시에는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클린턴 행정부가 지지를 하고 나름대로 김대중 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정책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이 페리 프로세스라고 했고 결국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이고 이로 인해서 성과도 거두어서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만나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도 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합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아무튼 조화를 잘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가 탄생한 다음에는 사실은 미국이 대북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는 바람에 한미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시 노무현 정부 기간에도 사실은 2차 북핵 위기 후 육자회담을 개최하면서 초반에는 약간 갈등을 겪었지만 한미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것이 한국의 이라크 파병 동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나름대로 케미 있게 진행이 됐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부시 행정부하고는 기간이 겹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때는 대북 정책의 커다란 협력의 시간보다는 육자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고 이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협력을 할 시기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이명박 정부와 논의 끝에 전략적 인내를 전개했던 거고 그러한 기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오바마 행정부가 조금 더 강경 정책으로 선호해요. 그 배경에는 2012년 2월 29일 날 있었던 229 합의인데요. 당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유예하지 않겠다고 뒤로 미루겠다고 약속을 하는 대신에 영양식 30만 톤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어요. 그때 오바마 행정부는 2월 달에 합의하고 북한 문제가 자신의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봉합하려 했었던 것 같은데 2달 만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 광명성 3호를 발사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러한 합의가 깨지게 되고 그 뒤로 2013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로는요, 제재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바꿔요. 이 부분은 또 한국에 그 당시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하고 입장이 같았던 거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각각 취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탑다운 방식의 북핵 협상을 전개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기간에는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정책이 충돌돼서 한국 정부가 제 뜻을 펼치지 못한 그런 시기도 있었음을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이든의 극적인 승리가 예상, 아직은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바이든 승리가 굳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적어도 279표나 306표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반인 270표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도 바이든을 프레지던트 일렉트 그래서 당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아리조나 그리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가 아직 개표가 덜 됐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아리조나에서도 바이든이 이기고 있고 조지아에서도 바이든이 이기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다 가져갈 경우 사실은 306표까지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등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아리조나나 조지아는 재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와 아리조나와 조지아까지 가져가면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약간 표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아리조나와 조지아를 이긴 상황이면은 펜실베니아 문제를 가지고 소송으로 가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벌어진 상황이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바이든이 이겼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엔 빠져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종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대변되는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이 미국에 확산되면서 이번에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된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코로나가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왔던 경제적 성과 자체도 다 사라지게 만든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초에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여론의 추이는 더더욱 벌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이것이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반대로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었느냐? 저는 바이든의 최대 장점은요. 비호감도가 낮다는 거예요. 뭐냐? 결국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요. 그 당시에도 사실 민주당이 더 표는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PPT 화면에 있는 것처럼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사실 비호감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요.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 클린턴이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바이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선거가 트럼프 대 비트럼프의 선거였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럼프가 바이든을 많이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호감도가 낮아서 그랬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법적 문제는 제기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전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왔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간으로 11월 4일 오후죠. 그때는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투표가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들 트럼프가 쉽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뭐 펜실베니아나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대부분 10% 이상 앞서갔고 해서 트럼프가 유력하다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당일 투표를 먼저 개봉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뒤늦게 우편 투표가 또는 그리고 또 사전 투표가 개표하는 게 더 늦어졌기 때문에 막판에 대역전극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우편 투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보면은 펜실베니아 같은 데에서 우편 투표율이 월등히 높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야, 이번 투표에는 두 가지 투표가 있다. 리걸 보트, 합법적인 투표와
illegal vote, 불법적인 투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llegal vote는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다 불법적인 거다. 그래서 그것을 빼라. 아마 이 내용을 미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조지아나 애리조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펜실베니아에서 뭐 선거 부정이든 또는 개표 문제든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해서 트럼프가 이기면 어떻게 보면 당선될 수가 있었는데 조지아와 애리조나를 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상권 분립의 전통을 중시하는 대법원 그리고 선거 규칙은 각 주에서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12월 중순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2000년에 잘 아시는 플로리다에서 조지 W. 부시와 알고어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것도 12월 중순에 완료됐고 이후 알고어가 승복을 했어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에 주별 선거인단이 확정되고 12월 14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예정돼서 후보가 당선인이 확정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도 12월 14일 이전에 소송을 종료할 거예요. 트럼프의 주장이 전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각을 할 테고 트럼프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면 인용을 해서 법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아무튼 12월 14일 전까지 상당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약간 소용돌이 속에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절대 물러남이 없어 보이고 어느 정도 자신의 측근 세력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다, 선거소송하겠다. 뭐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그리고 사실은 조금 조용히 있던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당선인은 바이든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글로벌 차원이나 동북아 차원이나 한반도 반도 정세라고 잘못되어 있네요. 오타가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부가 미칠 영향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America First에서 바꾸겠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게 했는데 바이든 쪽 이야기를 보면 Make America Lead Again 다시 지도국가가 되겠다. 다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겠다. 기존의 국제질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을 전개하겠다. 완전히 트럼프의 입장에서 정반대로 선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있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전후질서 탈피 노력과 역사 수정주의가 지속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공세적 외교 정책이 지속되고 1대1로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계속해서 신동방 정책이 전개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겠죠. 그러는 과정에 가운데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핵 능력을 점점 더 고도화했어요. 사실 이게 11축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좀 어마무시하게 큰데 이걸 보면 저는 북한의 한계를 그대로 봐요. 기술이 좋으면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미국이 자랑하는 미니맨 3는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지만 그 미사일의 정확도라든가 파괴력은 이거보다 훨씬 높겠죠. 아무튼 영내 미중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안고 우리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쯤 하면은 이제 한반도 안보의 함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것은 동영상 강의라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할 수 없어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를 단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간의 정책 차이가 상당히 컸었어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를 했고 외교에서는 가능하면 미군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려고 한 거고 또 동맹국들을 압박해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시키려고 한 거고 그리고 사이버 안보와 미사일 방어를 상당히 중시 여겼던 거죠. 글로벌 차원에선. 중국 차원에서는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겠다. 중국에게 뺏긴 100만 개 일자리를 되찾겠다. 그리고 중국에서 일자리를 되찾아오는 미국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조달, 미국의 정부 조달이요. 미국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를 불허하겠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이렇게 중국 압박 기조를 강조했어요.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뭐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정확하게 그 반대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아니라 또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복원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겠다. 그리고 분쟁 같은 걸 좀 줄이고 갈등을 줄이고 그것을 다시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활용하겠다. 그리고 외교력 강화와 파트너십을 복원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그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려왔던 것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입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또 입장을 바꿔서 환경 문제를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달라요. 뭐 중국의 도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중국의 도전을 물리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이라는 것이 미국처럼 관세 같은 걸 통해서 직접 중국을 때리기보다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 오는 국제기구, 규범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내심 또 과연 트럼프와 비교해서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방법이 중국을 더 아프게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식의 접근이 중국에게 더 큰 도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지금 발언을 아끼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문제도 역시 다자외교를 선언한 가운데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 문제는 다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바텀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핵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개념이 모호할 수 있어서 사실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죠. 바텀업이라는 거는요, 실무진끼리 먼저 만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되면은 그때 정상 차원의 만남을 갖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의 협상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의 탑다운 방식을 생각해냈던 거죠. 정상끼리 먼저 만나서 큰 틀에 합의를 하고 작은 거는 실무진에게 맡기자. 그런데 그러한 접근이 사실 지난 3년간의 협상 결과 실패로 돌아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의 진전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바이든 측에서는 거 봐라 정상회담 할 때도 이렇게 준비 없이 정상회담 해봤자 성과가 나지 않고 김정은을 thug, 깡패라고 불렀는데 김정은에게 외교적 정당성, legitimacy를 줄 뿐이다 하고 비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정말로 반대로 실무진끼리 먼저 합의를 하고 합의된 내용을 검증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 핵능력 축소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핵능력 축소가 정상회담의 조건처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북한이 뭐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동결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거나 또는 미사일을 폐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서 그러한 비핵화 약속을 보여줄 때만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 북한이 요구해왔던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이 부분이 북한과 미국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바이든 행정부도 추구할 것처럼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비핵지대와 관련해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요. 과거 북한은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는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이 핵무기를 가져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조건이 핵무기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게 북한의 비핵지대화의 전제 조건이에요.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 포기에 앞서 먼저 철수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입니다. 근데 북한을 뭐를 믿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떠나보내요. 핵도 다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꺼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나 연합군사훈련 축소 이런 거는 수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비핵지대화가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미 관계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양자 관계로 또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위비 분담이라고 봅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한국을 압박했고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주장함으로 해서 사실 협상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5배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 당시도 뭐 방송이나 언론 나가서 이것은 블러핑이다. 현실적으로는 뭐 한 50% 이야기할 것이다. 그 정도 이야기했는데 막판에는 미국도 50%까지 인상폭이 내려왔다곤 해요. 하지만 50%도 너무 과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전작권 전환 문제가 왜 중요하냐? 10월 달에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안보 협의회 SCM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 측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는데 미국 측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어 보이고 주한미군 안정적인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 가졌던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안보 협의회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한미 간에 동맹 차원, 군사동맹 차원에서 이견이 있다. 그것이 뭐 방위비 분담금이었을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너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난 8월에 사실은 FOC라고 그래서요. 완전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년 8월에 완전 임무 능력을 평가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평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가가 미뤄지고 있는데 내년 1월에도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데는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은 일러야지 내년 8월에 FOC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FOC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식별하고 개선을 요구해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조금 더 조기에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느 정부에 하느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전자권 전환을 잘 이루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은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가지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위협성 발언을 한 거죠. 실제로 독일에서는 주독 미군을 일부 감축하기도 했어요. 11,000명을 감축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감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인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맹을 강조하고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의 주둔 태세, 포스처라고 하는데, 이러한 글로벌 포스처 리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행정부가 출범해서 자기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적어도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북핵 협상은 접근법 자체가 바뀌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고, 동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또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안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사실은 충분히 운영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하겠다. 기존의 합의를 계속해서 준수하려는 그런 입장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 핵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북한 핵 문제를 잘 풀고, 북한 핵 문제가 잘 풀리다 보면은 사실은 한미 간의 군사동맹 문제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점점 더 쉽지 않은 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지난 7월 10일 김여정의 대미 담화를 보면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핵을 없애려 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핵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핵을 다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일부 축소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해서 핵을 미국에게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일은 쉽지 않고, 오히려 첫 단계에 조심할 거는요, 오른쪽에 박스 동그라미로 제가 넣은 도발 억제예요. 북한은요, 지난 정부,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도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고요. 오바마 정부 출범 초기에도 핵 실험을 했어요. 뭐예요, 이거? 다 미국 행정부를 압박해서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한국의 대응 방향의 첫 번째는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 여구나 정책 방향보다도 북한 보고 니들 도발하지 마라 하는 도발 억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뭐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하든 다시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북한의 핵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의무를 미국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만 하지 않으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나 여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요, 상황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더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인 압박이 강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밖에 우리가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정책을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지속해야 됩니다. 미중 관계 때문에 한국이 샌드위치다, 가운데 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냐? 먼저 확인을 하고 한미동맹 중요시 여기고 한중협력 중요시 여긴다. 다만 한미동맹을 과연 대체할 나라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한중경제협력도 대체할 나라가 있냐? 힘들죠. 그렇지만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동맹 문제를 중국이 간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맹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약간 범위를 각도를 달리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 제재에 대한 참여는 궁극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슈별로 설명해도 사실은 이번 1시간 강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1시간 강의 정도의 분량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응 방향, 우리의 원칙을 잘 갖고 우리의 국익에 기반해서 북한에게는 비핵화를 요구하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공세적 외교는 부적절함을 알리고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대응한다. 다만 한미동맹 이슈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동맹의 입장을 견제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시간 동안 제가 뭐 30여 분이겠지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미국 대선 결과와 그것이 한반도 안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부 뭐 이해가 잘 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외교안보 이슈는 관심이 없거나 또는 어렵다고 해서 이해를 다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정말로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부족했으면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미국 대선과 한반도 안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어디 다른 모임이나 길거리 갈 때 저를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